오늘은 건축평단 20호 매호에 영 아키텍트 크리틱이라고 오픈 아키텍처 스쿨과 그 건축평단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진행하는 달을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민우식 건축가의 영 아키텍처 크리틱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민우식 이 건축가의 두라스텍하고 카페톤 두 개 건물을 다 같이 건축평단 팀이 가서 답사를 하고 오픈 아키텍처 스쿨에서 같이 세미나를 한 내용입니다. 이종원 선생님의 코멘트가 있고 공철 여기 갔다 오는 그 건축평단 멤버들이 다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의무적으로 촌평이라는 형식으로 짧게 이렇게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읽어주면 이 책은 안 사겠죠? 그러니까 몇 개를 읽어볼게요. 박영태 선생님의 글도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거 현명석 선생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명석 선생님 소개, 이 건축평단 맨 뒤쪽에 보면 글쓴이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현명석 선생님은 서울시립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건축 공부했고요. 조지아 공대 전후 미국 건축 사진에 대한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케네소우 주립대에서 건축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건축사 등을 가르쳤고요. 서울에서 현대 건축의 재현과 매체, 시각성, 디지털 건축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활발하게 건축평단의 일을 도와주고 같이 글도 계속 써주고 계시는 현명석 선생님 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민우식, 민워크샵이에요. 회사 이름이 두라스텍 본사 그리고 카페톤이 두 개를 다녀온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중간에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공통 요소이자 전제는 넓게 확장하는 평평한 콘크리트 슬래브다.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거예요. 넓게 확장하는 또는 공면에 가깝게 평평한. 한번 볼까요? 넓게 확장하는 이 공면에 가까운 이 콘크리트 이 슬라브라고 그러거든요. 지붕 슬라브. 그리고 앞에 이 두라스텍도 이 큰 슬라브가 보여요? 지붕의 슬라브? 이 지붕판이 큰 슬라브 아래 여기 이제 평면들을 막 배치하는 거예요. 큰 슬라브 아래 이렇게 대충 뭐 처음 건축 전공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단층인 두라스텍, 단층이죠? 한 개층짜리, 얘는 2층짜리고 두라스텍에서 수평 슬라브는 땅에서 건물을 분리하는 기단이 되거나 상대적으로 기단은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뭔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받치는 상대적으로 두텁고 무거워 보이는 지붕면, 굉장히 두껍죠? 두껍지 않아요? 이거 스케치도 두껍죠? 여기서도 두꺼워요, 꽤.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나? 한번 봅시다. 상대적으로 두껍고 무거워 보이는 지붕면이 된다. 이건 디자인 의도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2층인 카페톤, 이 2층이에요. 두 개 층짜리죠. 근데 여기는 진짜 얇아 보이네. 그 생각 못했네. 얇아 보이죠. 여기 얇아 보여요. 2층인 카페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기단에 더해 1층과 2층을 나누는 슬래브가 더해졌고 그 위에 이 건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요소 곧 10m에 30m 굉장히 큰 거 갖다 매달아 놨어. 딱 눈에 띕니다. 장방형 평면의 긴 축 가운데를 향해 우아하게 처진 곡면에 지붕 슬라브가 부유하고 있다. 떠 있다는 얘기예요. 넓고 무겁게 수평으로 확장되는 슬라브를 여타 다른 건축 요소, 특히 물리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규모 덩어리의 독립된 개별 개체로 보이게 하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두 건물 모두 명백하다. 두라스텍 본사에서는 단층짜리 개별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6개 덩어리를 마치 슬래브 사이에 끼워 있으면서도 그 바닥과 지붕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 평면, 컨셉 이미지죠. 6개의 것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그 안에. 이게 하나의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 덩어리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보이지만 내부는 하나에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읽었나요?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덩어리의 모서리를 따라 바닥에 설치된 조명. 여기 뭐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 설명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 바로. 여기 다 조명 보이죠? 이 분리된 조명. 그리고 덩어리 상단에 25mm 간격을 두고 지붕 슬라브를 미세하게 띄운 디테일. 한번 볼까요? 나 이거 봤나? 살짝 띄웠네? 이렇게? 그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건물들을 살짝 띄운 거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혹은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하여튼 띄웠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분리된 건 아니죠. 그리고 지붕 슬래브와 덩어리가 접하는 부분을 모서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서리로, 여기 모서리 보여요? 모서리 이런 걸로 한 거 아닐까? 모서리로 최소화하는 일부 덩어리의 박공 형식. 이게 맞네. 이렇게 붙으면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게 명백하니까 이렇게 떨어졌는 놈들 중에 몇 개 정도는 박공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큰 지붕 아래 얘는 별도로 있는 것처럼 일부의 덩어리 박공 형태 등을 시각적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했다. 카페톤 역시 이 의도가 일관되게 유지된다. 카페톤. 자, 계속 읽읍시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덩어리와 공면의 지붕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귀퉁이의 기둥 벽 덩어리는 실은 구조와 거의 역할이 없거나 제한적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건 중요한 얘기다.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이 네 개의 거대한 기둥이 이렇게 떠 있지만 사실은 얘가 이따 설명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구조가 안 됐어. 어떻게 있어? 역할이 없대. 그래서 제한적이구나. 가까이서 다가보면 이 네 개의 수직 기둥, 벽 덩어리와 층을 나누는 수평 슬래브 사이에 떨어진 간격이 확인된다. 실질적으로 슬래브는 1층의 원 기둥이 지탱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 네 개의 기둥으로 받칠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공면 지붕 슬라브 무게의 상당 부분은 2층에 있는 1m 간격으로 배치된 철골 창 멀리온이 담당한다. 멀리온이 뭐냐면 우리가 창문 프레임의 수직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 창문이 있죠? 이렇게 수직 프레임이 있지. 이게 멀리온인데 창문의 프레임은 원래 다른 뷰가 있나?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창문 프레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게가 여기 4개에 지탱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분포를 똑같이 해서 얘네들의 무게를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구조는 사실상 얘네들한테 있는 거야. 사실상 얘한테 다 보이게 하는 건 치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기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바로. 이 멀리온은 실질적으로는 이 멀리온이 구조를 담당한다. 특히 카페톤에 나타나는 이런 식의 구축적 또는 비구축적 접근. 이게 뭐냐면 구축적 접근은 뭐예요? 얘가 꼭 이 구축적으로 이렇게 스트럭처를 이렇게 얘네들이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구축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에이텍토닉한 비구축적 접근을 민호식은 건축적 기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팅을 한다는 거야. 치팅을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본인이. 이때 기만이란 아마도 내력 구조체로 여겨질 법한 거대한 수직 덩어리, 아까 네 개, 그것이 지탱해야 할 슬래브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관습적으로 비내력적인 요소. 그쵸? 창문 프레임이 지붕 슬래브를 받치는 건 관습적으로 사실 비내력, 그러니까 힘을 받지 않는 거지. 힘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힘을 받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 멀리온을 구조체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사하는 말일 것이다. 이 기만한다는 거예요. 구조체인 듯이 보이지만 스스로 구조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구조체를 재현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예컨대 두라스텍 본사에서 덩어리를 이루는 요소가 내력 벽돌이 아니라 치장 벽돌이라는 사실에도 적용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력 벽돌은 힘을 받는 벽돌이에요. 치장 벽돌은 장식용이라는 뜻이야. 두라스텍 볼까? 두라스텍의 이 벽돌들 있죠. 두라스텍의 이 벽돌들이 사실은 치장 벽돌이잖아요. 치장 벽돌 맞나? 잠깐만 여기 글을 봅시다.
제가 내력 벽돌이 아니라 치장 벽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장 벽돌이면 외부처럼 이렇게 치장해서 모양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힘을 벽돌이 받아야 되는데 이 모양대로라면 이 벽돌이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사실상 이 안에 콘크리트가 있고 얘는 그냥 내력이 그러니까 힘을 받는 벽돌이 아니라 모양을 내기 위한 벽돌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엔 이런 식의 전략은 19세기 후반 발견되는 미스 반 데 로헤 같은 굉장히 굉장한 건축의 거장이죠. 같은 거장의 작업에서 정점을 이뤘던 구축술의 의제를 상기시킨다. 예컨대 구조적 역할이 거의 없는 바르셀로나 독일관 이거 사진 없나? 바르셀로나 이거 쳐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그 바르셀로나 그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미스 반 데 로헤가 한 건데 거기에서 보면 십자형 기둥이나 지면까지 연장되지 않는 시그렌 빌딩 이 십자형 기둥 이게 되게 얇은 기둥인데 얘네가 사실상 구조 역할을 하고 거기에 있는 구조적 역할이 거의 없는 그죠? 십자형 이 기둥이 구조적 역할이 거의 없는 거랑 그 지면까지 연장되지 않는 시그렌 빌딩의 I 형광 멀리온을 통해 구현된 구축술이다. 그게 이제 이미 뭔가 이런 방식이 서술이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히스토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나 민호식과 미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미스급이 아니란 얘기일까? 한번 읽어봅시다. 둘의 결정적 차이는 미스의 구축술이 본질적으로 변증법적이며 미메시스적이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어려운 얘기예요. 미메시스죠. 이 본질을 이렇게 담는다는 얘기일까요? 미스의 구축술에서 테크놀로지로서 시대 정신 그리고 핵심 형태, 코어 폼, 예술의 형태, 아트 폼은 서로 긴밀하면서 긴장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뭐 이렇게 변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미스의 십자형 기둥이나 I 형광 멀리온은 핵심 형태를 은유하는 예술 형태이자 그 자체로 테크놀로지의 현전이다. 다시 말해 미스의 십자형 파빌리온, 미스 반 데 로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십자형 기둥과 I 형광 멀리온은 건축과 당대 테크놀로지 또는 아방가르드가 교전하는 역사의 현장이고 그 교전이 시로 승화된 것이다. 그러나 기만의 심층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결합하는 역사적 실체가 민호식의 건축에는 없다. critic이에요. 이것은 민호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현대 건축의 구조적 문제다. 얘네들은 이제 구조와 미와 뭐 이런 어떤 디테일이 아주 긴밀하게 결합돼서 승화돼서 시적 표현의 완성을 이뤘다. 이게 미스 반 데 로헤의 디테일의 텍토닉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없다. 민호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건축 자체의 문제다. 두라스텍 본사에서 치장 벽돌, 그러니까 장식뿐인 벽돌의 활용은 사실상 역할하지 않는 장식 벽돌의 활용은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일상화된 진부함에 가깝고 여기 너무 많다는 거지. 벽돌 막 예쁘게 꾸며갖고 막 예쁘게 쌓고 하는 거. 사실상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그래서 카페톤에서 내귀퉁이의 덩어리에 상응하는 당대 건축의 의제는 명확하지가 않다. 좀 더 가까운 과거에서 기만의 사례를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뭔가 힘을 받는 척하면서 안 받거나 안 받는 척하면서 사실상 힘을 받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데 미스만큼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피터 아이젠만의 잘려진 기둥을 들 수 있다. 이때 잘려진 기둥의 역할은 그것이 보는 이가 통상 기대하는 기둥의 역할이 거세된 상태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거 또 다른 기만인데 뭐냐면 기둥이 있는데 쭉 가다가 진짜 잘라놓은 것 같아. 정확한 이게 레퍼런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터 아이젠만은 해체주의 건축가 중에 하나죠. 유명한.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잘라져 있어. 그럼 사실상 기둥으로서 놨는데 기둥의 역할을 안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야. 그죠? 보는 이가 기둥에서 역할의 부재에 주목하거나 그것을 질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을 건드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왜 기둥 자리에 기둥 모양을 놨는데 잘라진 기둥을 놓음으로써 기둥의 역할을 하지 않는 놈을 왜 놨냐. 그래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야. 이 기둥을 생성해낸 개념적이고 지적인 작업이야. 그래서 건축을 인식하게 하는 거. 이게 건축이 있구나 거기. 그게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하는 거죠. 지적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런 식의 읽기 역시 민호식의 건축에는 없다.
기만을 통해 드러나는 부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만을 했는데, 좋아, 기만을 했으면 뭔가 없던 놈을 드러내는 게 예술이잖아요. 부재하는 실체. 자, 이로써 그 자리에 기둥이, 그럼 기둥이란 무엇인가?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잘렸어. 기둥이 뭐야? 건축이 뭐야? 뭐 이런 질문을 꺼집어내는, 뭔가 심연에 무엇을 꺼집어내는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기만을 했는데 부재하는 그 어떤 심연한 부재의 실체가 있느냐, 이런 크리틱을 아주 세게 하네요. 요컨대 민우식의 기만은 반전을 의도하는 건 맞아. 근데 반전의 깊이가 얕다. 세다. 그렇다면 민우식의 기만의 목적은 단지 보는 이를 매혹시키냐, 그냥 유혹하려고 하는 거냐, 더 이상 지향성이나 뭘 의도하거나 깊이를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목적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기에는 민우식의 건축에 나타난 기만의 양상이 지나치게 명쾌하다. 지속 가능한 매혹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표면의 효과다. 경험하는 대상의 심층이 파악되거나 장악될 수 없을 때 배가 되는 효과다. 보는 이의 집중이 표면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히 맴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일단 파악과 장악이 끝나면 보는 이는 집중을 거두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미녀가 딱 있어. 그럼 딱 보고 내용을 딱 알아. 그럼 매력을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나 이런 거 딱 봤는데 우와 하고 딱 봤는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한눈에 알겠어. 그럼 이제 그 뒤로는 더 이상 안 보는 거지. 집중을 거두게 마련이고, 따라서 집중을 잡아둘 치밀한 전략이 없이 매혹은 성취될 수가 없다.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만으로서 민우식의 건축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게 뭐냐? 있지 않겠냐? 한번 물어봅시다. 민우식의 건축에서 기만은 오히려 핵심이라기보다는 기믹에 가깝다. 기믹. G-I-M-M-I-C-K. 다시 말하지만 치장벽돌로 둘러싼 균질한 거석, 모노리트죠. 이게 덩어리, 거석 덩어리나 내기총이의 거대한 덩어리가 수평 슬라브와 맺는 기묘한 방식의 관계를 통해 선사하는 반전이나 충격은 그리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것의 깊이나 매혹의 전략이 부재하는 까닭이다. 필자가 보기에 오히려 핵심은 그런 기만을 통해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건축물을 이루는 분절적이고 독립된 성분과 그것의 고유한 양상으로 보인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루려면 두라스텍 본사와 카페톤의 공이 나타나는 수평 슬라브의 전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평 슬라브는 르꼬르비제의 도미노 이후 주류 서양 현대 건축의 조건이다. 이게 뭐냐면 수평 슬라브는 도미노라고 르꼬르비제가 어떤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 구축 방법에 의해서 어떤 부재들을 기둥, 뭐 이렇게 좀 설명이 어려워요. 뭐 이렇게 길어져. 네 개의 기둥으로서 그 어떤 벽이나 뭐 좀 더 읽어봅시다. 주류 서양 현대 건축의 조건이다. 두라스텍 본사와 카페톤은 특히 이런 수평 슬라브를 다른 건축 요소와 분리시켜 뚜렷이 드러나는 까닭에 르꼬르비제나 니스, 루이스 칸 등이 막닥뜨렸던 무한히 확장되는 격자형 공간과 중심성 사이의 긴장이라는 주제를 다시 연상시킨다. 이 주제에 천착해 현대 건축의 딜레마와 양상을 인상적으로 제시한 이가 콜린 로우다. 콜린 로우는 예컨대 슈타인 주택을 다음과 같이 도미노에 근거한 중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수평적 확장과 역동성이 육면체 건물 형태를 경계짓는 팽팽한 막의 경계와 만나 내폭하는 긴장의 양상으로 설명했다. 여기까지 읽고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성이라는 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고정 건축에서 왜 시미트릭한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 뭔가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꽉 차가지고 그 위에 어떤 구축의 조건을 제약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 골격만 남겨놓고 슬라브와 기둥 같은 것만이죠. 예전에는 기둥이 이렇게 벽이랑 구분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기둥이 있으면 슬라브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기둥과 슬라브를 뺀 이 공간들의 벽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수평창을 뚫을 수 있는 여지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긴 처진 긴 큰 슬랍으로서 밑에 구조체 혹은 공간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자유로워짐으로써 수평 이게 슬라브 위에 슬라브와 아래 슬라브 사이의 이 공간들이 자유롭게 배치된다라는 건 근대 만들어낸 성취죠. 그 얘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격자의 산물이기도 한 샌드위치 모양의 공간 켜는 확장 개념, 곧 공간의 집중보다는 밖을 향한 인력의 개념을 강조한다. 르꼬르비제가 가르시오에서 바닥 슬래브를 뚫거나 아바바의 리듬을 통한 격자의 변곡을 통해 중앙 집중을 지향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의 해결책은 주변부의 구성이 프레임 구조의 본질적 특징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프레임과 맺는 대입법의 관계 속에 들어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미 힘을 상실한 건물의 중심은 더욱 약화되고 반면 공간의 가장자리 경계는 강화되거나 그것의 긴장감이 부여된다. 르꼬르비제의 슈타인주택이 샌드위치 모양의 공간 켜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전형이라면 미스 반데로와 루이스 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조건에 대응했다. 미스 반데로의 전략은 어떤 중심성을 지닐 수 있는 요소, 예컨대 방의 경우 이것을 독립된 벽 사이 초점 없는 공간으로 대체하거나 기둥의 경우 이것을 이른바 비물질화하거나 제거하거나 건축물의 경계 밖으로 아예 빼내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미스는 건물의 경계를 없애고 공간의 확장을 무한의 영역까지 밀어붙이고자 했다. 루이스 칸은 그 반면에 방을 독립된 개체로 해방시켜 이게 두 개가 이제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독립된 개체로 해방시켜 이것을 증식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적시켰으며 그로써 중심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미스 반데로에는 무언가 인피니트한 그 공간을 만듦으로써 확장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루이스 칸은 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왔다. 미누식의 드라스텍 본사와 카페톤 또한 수평 슬라브의 조건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도미노죠. 그 어떤 구조의 독립에 의해서 건축의 성분, 예컨대 프로그램, 공간, 구조의 단위가 형태화되고 인식되는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다. 좀 어려웠어. 얼핏 보기에 드라스텍 본사의 덩어리는 칸의 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덩어리들 있잖아요. 드라스텍 아까 여러 가지 6개의 도는 덩어리는 루이스 칸이 만들어내는 그런 방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루이스 칸의 방에서 건축에서 방은 독립된 형태이자 공간이다.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구조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땠죠? 구조가 기만이라고 했죠? 비구축적이에요. 동시에 그의 방은 대체로 비례에 따른 전체 그리고 부분의 위계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전체와 엮여 있다는 거지. 치밀하게. 칸의 킴벨 미술관이 이례적인 동시에 탁월한 까닭은 이 유명한 킴벨 미술관은 이런 거 키워드 있으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 확장과 집적이 가능한 모듈의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계속 무한히 반복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모듈화된 방인 거죠. 그래서 개별성과 이 탄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노식의 드라스텍 본사는 어떤가? 드라스텍 본사의 개별 덩어리는 칸의 방처럼 읽을 수도 있겠지만 미노식의 덩어리에는 칸의 방과 같은 완결성이나 모듈의 성격이 없다. 그것이 이루는 부분과 전체 사이 관계 또한 느슨하다. 덩어리 하나하나가 완결된 형태, 공간, 구조 단위라 하더라도 이것이 루이스 칸의 건축처럼 전체의 루이스 칸은 건축가의 신이에요. 우리가 많은 건축가들이 좋아하는, 저도 당연히 칸의 건축처럼 전체의 부분으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프로그램 단위가 형태, 공간, 구조 단위로 무심하게 변형되어 슬래브 사이에 흩어진 양상이다. 별로 관계 없다. 이런 얘기였죠. 따라서 칸보다 더 급진적으로 중심성을 해치하는 카지오 세지마, 일본의 아주 프리츠커 상탄,
모두가 건축가들 모두가 뭐 잘 알고 좋아하는 건축가입니다. 이 다이어그램 적 접근에 가까워 보인다. 다이어그램적.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의 배치가 그 다이어그램적이다 얘기예요. 결국 두라스텍 본사의 경우 샌드위치 모양의 공간 켜 사이, 그러니까 위에 슬라브와 바닥 슬라브 사이에 샌드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공간 건축을 이루는 프로그램이나 공간 형태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을 실험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카페톤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 카페톤에서 미스의 건축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스 반데로의 굉장히 미니멀리즘의 극치죠. 특히 2층은 경계를 넘어 무한히 확장될 것 같은 미스식 무주공간. 무주공간은 기둥 주자에 쓰고 없을 무자. 기둥이 없는 이 바깥에 4개만 있고 가운데는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게 멀리온. 그러니까 창의 프레임만으로 기둥 역할을 했던 기둥이 없어 보이는 듯한 무주공간이 떠오른다. 보이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처진 곡면의 슬라브는 지붕 슬라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 지붕 슬라브의 처짐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에 다소 중심성을 부여한다. 왜? 이게 플랫하면 이게 무한히 확장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쳐졌잖아. 현치선이 이렇게 내렸잖아. 그럼 중심이 생기죠. 왜? 가운데가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다소 중심성이 생긴다. 둘째, 이 처짐은 마지막 페이지. 이 처짐은 공간에서 긴 축으로 한 축 방향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라봤을 때 반대쪽 경계의 상단부를 가려준다. 그러네. 자, 봅시다.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 이쪽 끝을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보면 얘가 안 보인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미난 해석이네요. 반대쪽 경계에 상단부를 가려준다. 공간의 시각적 확장을 과장하고 강화한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뭔가 더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겠죠. 여기도 지금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면 계속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그걸 확장성을 과장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따라서 카페톤의 미덕은 미묘하면서도 과감한 형태적 제스처를 더해 미스 반데로의 무한 공간이 제시한 가능성을 넓혔다는 데 있다. 우와. 어쨌든 미스 반데로에 더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죠. 해석이. 그것이 루이스 칸의 방식이든 미스의 방식이든 또는 또 다른 어떤 방식이든 미노식의 건축에서 수평 슬래브 사이에 또는 슬래브와 함께 공존하는 건축 성분, 곧 덩어리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 미노식이 또렷하게 드러내는 아티큘레이트 인공적인 건축 성분은 드러내는 아티큘레이트 건축 성분은 그 규모가 비교적 클 뿐 아니라 전통적 개념의 부분과 전체 사이에 위계 또는 건축 요소의 범주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미노식이 제시하는 건축 성분의 메가 스트럭처, 거대 구조죠. 메가 스트럭처에 가까운 스케일은 이 작은 건물에 굉장히 큰 슬래브가 있으니까 작지만 크다는 거예요. 메가 스트럭처에 가까운 스케일은 그의 건축의 낯선 원시성을 프리미티브한 이 원시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그것은 기둥, 보, 벽과 같이 다소 정형화된 건축 요소에서 벗어나 독립된 오브제로 인식된다. 그죠? 이 메가 스트럭처는 그냥 뭐 벽이다, 기둥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 독립된 오브제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뭔가 고유하게 만들어준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이 구도 안에서는 애초에 이글 서두의 전제로 삼았던 수평 슬라브 역시 슬래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평 바닥도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죄송합니다. 바닥, 천장 이런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얘기죠.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기둥이 아니고 수평 슬라브 역시 그냥 바닥이 아니고 여타 익명의 덩어리와 동급에 있는 또 다른 덩어리일 뿐이다.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봅시다. 요약하자면 미노식의 근작에서 필자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건축가가 의식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는 그리고 다소 비관습적, 우리가 하는 일이죠. 아티스트들이 비관습적인 방식으로 규정되는 낯선 스케일의 건축 성분이 형태로서, 그러니까 낯선 스케일이라는 건
지붕이 저렇게 넓어도 돼? 뭐 이런 거지. 비디오가 끊긴 것 같아서 다시 여기서 할게요. 요약하자면 민우식의 근작에서 필작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건축가가 의식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는, 그리고 다소 비관습적 방식으로 규정되는 낯선 스케일의 건축 성분이 형태로서, 공간으로서, 구조로서, 그리고 하나의 전체를 향하는 부분으로서 결합되는 양상이다. 낯선 스케일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이게 지붕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닌 거야. 뭐 큰 규모의 건물은 아닌데 우리가 아는 이런 어떤 부재가 독립성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럼으로써 얘네들이 전체를 향하는 부분으로서의 결합의 양상을 갖고 있다. 민우식의 건축물을 이루는 건축 성분의 정의와 전개 양상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무언가 여기서 새로운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멋진 크리틱이네요. 글을 맺으며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제기하고자 한다. 과연 민우식의 건축을 르꼬르비제, 미스, 루이스 칸과 같은 서양 현대 건축의 거장들의 비추어 읽어내는 것은 정당한가? 그렇지. 이게 지금 굉장히 거대 거장들 얘기들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글에서.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다. 민우식을 비롯한 당대 한국 현대 건축가 대다수가 서양 현대 건축의 유산을 레퍼런스, 참고 삼아 작업하고 있는 현실은 주지의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당치 않다. 실제로 민우식 본인도 루이스 칸이나 알바로 시자 같은 알바로 시자가 이런 걸 하나 한 게 있거든. 이렇게 굉장히 큰 슬라브를 진짜, 이건 기만이지만 민우식이 한 건, 알바로 시자는 기만이 아닌 진짜 구조의 라인 하나로 아주 얇은 거대한 현지 그 슬라브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프로젝트이. 그래서 알바로 시자와 같은 거장의 작업을 언급하며 자기 건축을 설명한다는 거야. 민우식 본인도. 왜냐면 뭐 너무 닮아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양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첫째로 필자는 당대 한국의 대다수 건축가가 과연 자신이 레퍼런스 삼고 있는 본질적으로 변증적인 서양 현대 건축의 역사적 흐름과 이론적 의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내용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고 있냐? 알고 하는 거냐? 둘째로,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그 레퍼런스의 방식이 단절된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왜냐하면 한국은 단절되어 있었죠. 단절된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현대 건축의 맥락에서 유효한 거냐? 의문이다. 자신이 근거로 삼는 역사와 이론에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맥락 속에서 끌어오는 작업은 자신의 건축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데, 동일시가 됐든 차별화가 됐든 하나의 건축이 그것이 참조하는 선례를 역사적이고 이론적 층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딛고 서 있는지 개념화하는 것은 작업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그리고 상당히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건축물 자체의 질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민우식을 비롯한 수많은 당대 한국 건축가의 건축물은 질만 따지자면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이미 잘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섹시하게, 멋있게 잘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건물들을 만드는 건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예컨대 민우식이 빛을 다루는 방식 끝내줘요. 그의 디테일이 갖는 시각적 선명함의 탁월함을 봐라. 아주 멋있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딛고 있는 역사적, 이론적 근거가 실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들의 작업 기저, 그러니까 적 밑바닥부터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이라면 우리는 함께 성찰하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 건축가는 실천을 할 뿐 책임은 전적으로 비평가에게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책임 전가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건축가의 의식이 부재하는 조건 아래에서는 비평 또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애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읽을까요? 아주 여러 가지 건축 이론이나 이런 글을 하나 읽을 때마다 건축의 어떤 요소, 전체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